부동산 소유권하고는 그렇게 국면이 같지가 않다. 돈에서 돈을 받아 나오는, 돈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돈을 받아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 각 채권자별로 정확하게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게 법원에게 채권자로서 등록까지 했어요. 이게 일단락된 겁니다. 그러면 경매라는 절차는 바로 넣고 바로 진행이 되나요? 사건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가 경제 지금 하향기 시장이다 보니까 하향기 시장 때는 부동산 경매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법원 경매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한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은행과는 다르게? 있죠.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금질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채권을 사올 때 PD님께서도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담보대출, 담보근질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동안에 채권을 사올 때 대출을 받았던 근질권 대출 이자 상당액을 매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기한에 불편함은 존재한다. 하지만 건전성이나 연체율, 금융기관에서 본질적으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논점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이게 매각길이 잡혔어. 이게 아파트 채권이라고 쳐볼게요. 아파트 채권인데 결국에는 판매를 하는 게 채권을 판매하는 건가요, 피디님? 아니죠. 맞습니다. 이건 법원 경매는 부동산 소유권을 경매라는 절차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의 매각이 시작될 겁니다. 1회차, 2회차. 회차가 거듭될 때마다 법원 경매의 특징이죠. 유찰 저감이 됩니다. 특정한 곳은 20%, 뭐 좀 많이 유찰되는 곳은 30% 이렇게 유찰 저감이 되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싸게 취득한다는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양한 투자자분들께서 이 유찰 저감되고 있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경매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목적으로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90%의 낙찰을 받았어. 9억 원의 낙찰을 받았어. 10억 원의 아파트를 9억 원에 샀다면 1억 싸게 산 거죠. 그러면 피디님 뭘 내야 될까요? 이 부동산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 그러면 매각 허브 7일 이후에 경락 잔금 대출 기일까지 잔금을 다 채워야 됩니다. 9억 원을 준비해서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아닌 매수인이 되게 됩니다. 매수인이 되면 법원에서 소유권 촉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A라는 차주로부터 갑이라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분은 취득하시는 게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9억 원에 잘 샀다. 이것은 종결되었다. 그 다음에 명도하시고 뭐 전매하시고 뭐 투자하시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이분이 낙찰 받으실 때 납입했던 9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디님? 배당 재단으로. 맞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준비가 된 이제 배당 재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9억 원이. 그러면 우리는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이유가 있죠.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무엇의 만족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경매를 넣었습니다. 매각이 됐고 그 매각이 된 매각 대금이 배당 재단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인 우리에게 너희들 돈 받으려고 경매를 넣었잖아. 매각이 잘 됐어. 매각을 해보니까 한 9억 정도 나왔어. 뭐 집행비용 이것저것 떼보니까 한 뭐 8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것을 배당기일을 별도로 알려주는데 이 배당기일은 이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매각해서 돈 받을 사람을 줄 세우는 빚잔치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팔렸으니까 부동산 소유권이 팔려서 매각이 돼서 돈으로 환원되어서 그렇죠? 이 돈을 나누어 주는 날이 배당 기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NPL 비즈니스를 유동화 금융이라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NPL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소유권하고는 그렇게 국면이 같지가 않다. 우리는 채권 상태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돈에서 돈을 받아 나오는 돈을 빌려주고 법원에서 돈을 받아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유입 취득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내가 매각해서 받아야 될 돈이 너무 적어. 그러면 돈 대신에
소유권을 받아오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주된 원칙은 법원 배당 재단으로부터 채권자로서 순위 배당을 받아 나온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PL 비즈니스는 유동화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는 이제 뭐 경매와 NPL은 같은 게 아닌가요? NPL과 경매의 다른 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NPL은 유동화 금융이고 경매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싸게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생태계 리그다. 하지만 이제 NPL 비즈니스는 그 경매를 하나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받아 나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배당 재단에 9억 원의 재원이 들어왔어요, 피디님. 그러면 채권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대부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배당 계산서라고 합니다. 배당 계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배당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법원에서 일하시는 사법보좌관 또는 경매계장님들께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채권자들 이 당해 경매 사건에서 배당 종기, 돈 받을 사람들은 이 날짜까지 신고하세요라는 기일을 배당 종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 종기일에 수많은 채권자들이 신고를 합니다. 저 얼마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기간이 1년이 걸려. 그러면 기간이 1년이 걸리는 동안에 사정 변경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자가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차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주의 다른 책임 재산에서 일부 변제를 받거나 아니면 뭐 권리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배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채권 계산서,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 각 채권자별로 정확하게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근저당 채권자는 당연 배당권자로서 채권 계산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 결정문 상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변론으로 하고 채권 계산서를 제출할 때는 채권자임을 증명한 서류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변경할 때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 이 NPL 채권이 권리가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경매 진행되는 동안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그리고 경매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매 비용이 예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매 예납비, 그걸 이제 금융용어로 가증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채권 계산서로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근저당권이잖아요. 근데 그 근저당권을 사올 때 우리가 대출을 받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그 대출의 이름이 뭐죠?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 맞습니다. 근저당권부 근질권 대출을 함에 있어서 그 친구들은 이 근저당권 및 피담보 채권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근저당권부 근질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근질권 설정도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올 때 잔금을 칠 때 채권자 승계 및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 그 당시에 이 근질권자들도 근질권 계약서, 설정 계약서겠죠. 그리고 근질권 설정에 대한 통지, 차주로 해야 됩니다. 차주에게 내가 이 채권이 이렇게 매각되었고 이 매각되는 채권을 목적으로 해서 근질권을 설정했어 라는 절차적인 부분을 통지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있겠죠. 그러면 PD님 배당표를 작성할 때 근질권자가 우선할까요? 근저당권자가 우선할까요? 근질권자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채권을 목적으로 또다시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근질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합니다. 배당표를 작성할 때는 이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당표 상에 채권 계산서가 근질권자도 제출하겠죠. 그러면 근질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는 채권 최고액 이내에서 권리가액 이내에서 남는 잉여분이 있을 때 그걸 후행적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때는 근질권자 먼저 받아가고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받아간다. 그런데 근질권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근질권자도 순위가 달리 있습니다. 1순위 근질권자 먼저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 남는 잉여분이 있을 때는 2순위 근질권자가 받아갑니다. 이때 또 남는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의 만족을 다 얻었고 배당 종기를 이루어졌어. 그러면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겠죠. 뭐 물론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잔존 채권을 부기 환부받아서 차주에게 일반 채권으로서 추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오늘은 NPL이 금융업으로서 경매하고 본질적으로 다루면서 또 배당은 또 어떻게 받아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피디님하고 다 좀 더 협의를 해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마켓TV 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